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주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패배를 통해 콘테 감독의 전술과 선수 운영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 속에서 3-5-2 포메이션을 쓰지 않겠느냐,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과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유럽 현지 언론은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 3-5-2 포메이션을 시험해 볼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앞둔 최신 상황, 그리고 경기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3차전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그리고 10월 6일 목요일 새벽에 경기가 열리는데요. 먼저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풀젠, 마르세유와 스포르팅 리스본의 경기가 새벽 1시 45분에 열립니다. 토트넘과 함께 D조에 속한 마르세유와 스포르팅 리스본의 상황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승리가 없는 마르세유, 그리고 토트넘을 홈에서 꺾은 스포르팅 리스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향후 D조의 16강 진출 판도에 혼돈이 벌어질지 아니면 리스본이 앞서갈지 좌우가 되는 상황이고요. 같은 날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나폴리가 아약스와 원정 경기 치르고요. 나폴리와 함께 A조에 속한 리버풀은 레인저스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포르투와 레버쿠젠, 브리헤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도 있고요. 인테르 밀란과 FC 바르셀로나의 빅매치도 펼쳐집니다. 10월 6일 목요일 새벽에는 1시 45분에 잘츠부르크와 디나모 자그레브, 라이프치히와 셀틱의 경기가 먼저 열리고요. 새벽 4시에는 첼시와 AC밀란의 빅매치가 펼쳐지고 레알 마드리드와 샤흐타르, 맨시티와 코펜하겐, 세비야와 도르트문트, 유벤투스와 마카비 하이파, 벤피카와 파리 생제르맹 등의 경기가 이어지는데, 유벤투스가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 지난 주말 볼로냐를 상대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이스라엘 클럽 마카비 하이파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상황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5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한국 팬들에게는 낯익은 팀입니다. 바로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이 1980년 프랑크푸르트의 유에파컵 우승을 이끌었던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대회에서 관록의 팀입니다. 1959-1960 시즌 유러피언컵으로 챔피언스리그가 운영되던 당시에 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 7-3으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실 유럽 대항전에서 대부분 챔피언스리그나 유러피언컵보다는 유에파컵, 유로파 리그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980년 유에파컵 우승이 최고 성과이고, 그 전에 1977-78 시즌에 유에파컵 8강에 올랐던 적이 있고, 1976년에는 컵 대회 우승팀들이 참가하는 컵 위너스컵에서 4강에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유에파컵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8강 문턱을 넘지 못해 왔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후에는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지 못해 왔었는데, 지난 2021-2022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올 여름에 열렸던 레알 마드리드와 유에파 슈퍼컵까지 치르는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팀의 최근 성적 살펴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의 주역 일부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전술 수정을 통해서 선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홈에서 퇴장 선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그에 앞서 국가대표 씻기 전에는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 경기도 3-1로 이겼고,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 원정 1-0 승리를 포함해 최근 공식 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이죠.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도 9월 초에 4-0 대승을 거뒀던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3-0으로 졌던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했죠. 2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번 프랑크푸르트 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최근 경기를 보면은 사실 코스티치 선수라는 걸출한 왼쪽 윙백이 떠나면서 포백 전환을 시도했었는데, 이 포백으로서 조금 불안정한 경기를 보이자 일본 출신의 베테랑 미드필더 하세베를 3백의 중앙에 배치하는 변형 3백을 사용하고 있고, 또 카마다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수비 상황에서는 5백도 썼다가 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인 야키치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해서 비대칭 전술을 쓰면서 공수 양면에 걸친 역습 플레이를 잘 펼쳐 보이고 있거든요.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이길 때의 플레이도 인상적인데, 센터백으로 배치된 하세베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장거리 패스를 연결했고요. 이 상황에서 괴체 선수가 흘러나온 공을 확보한 이후 콜로 무아니에게 공을 연결해주고, 콜로 무아니 선수의 스루 패스, 사실은 마르세유 수비수에게 한번 걸리면서 굴절이 됐지만 이 공을 린스트렘 선수가 이어받아서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서 득점을 해서 결승골을 만들었던 바가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의 전형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카마다가 중앙 미드필드지만 공격적인 역할을 해주고 야키치가 오른쪽 윙백이지만 카마다의 뒤를 커버하는 수비형 미드필드의 역할을 좀 해주면서 또 하세베 역시 전진해서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는 컵백과 수리백을 유연하게 혼용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요. 빠르고 결정력도 좋고 높이도 갖춘 프랑스 출신의 콜로 무아니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질병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괴체 선수가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굉장히 부활을 하면서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로 왔잖아요. 이 괴체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 이선 지역을 좀 커버해주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린스트램 선수도 중앙 미드필드와 측면 공격수와 전방 공격수 역할을 두루 해주면서 또 빠른 움직임과 적극적인 움직임과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괴체, 무아니, 린스트램, 카마다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린스트램 선수의 최근 골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니온 베를린을 2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도 전반 12분에 콜로 무아니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단독 돌파로 수비 하나를 제끼고 내주 컵백을 괴체가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었고 전반 42분에는 린스트램이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강한 전방 압박으로 직접 뺏어낸 이후 단독 돌파에 이어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두 명의 수비수를 개인 능력으로 제쳐버리고 또 날카로운 니어포스트를 때리는 땅볼 슈팅으로 득점을 했거든요. 린스트램의 이러한 전방 압박을 통한 개인 능력 그리고 콜로 무아니의 활동 범위, 연계 플레이 능력, 그리고 괴체 선수의 천재성, 카마다 선수가 최근에 프리킥으로 골맛을 보기도 했고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 팀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왼쪽 윙백 필립 코스티치가 1200만 유로의 이적료에 유벤투스로 떠났고요. 또 중앙 미드필더인 도미닉 코어 선수도 마인츠로 300만 유로에 이적했고 우루과이 미드필더 살라사르 선수도 샬케 공사로 이적했고 또 측면 자원으로서 윙백을 커버할 수 있는 스위스 대표 선수인 스티븐 추버 선수도 AEK 아테네로 이적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프랑크푸르트거든요. 하지만 떠난 선수들이 많은 만큼 영입한 선수들도 꽤 많았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PSV 에인토벤에서 부활한 괴체 선수를 400만 유로에 영입했고 또 임대 선수로도 활약했던 AC 밀란의 하우게 선수를 1200만 유로에 완전 영입을 했고요. 현재 측면 윙백과 중앙 미드필드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야키치 선수를 300만 유로에 영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수비수인 스몰치치를 영입하면서 뎁스까지 강화한 프랑크푸르트인데요.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한 콜로 무안이라든지 또 잘츠부르크에서 데려온 카메룬 센터백인 옹게네라든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활동력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스쿼드를 구축했는데요. 하지만 부상자가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수비라인에 온게네, 투레, 부타 같은 선수들이 빠진 부분들은 수비라인에서의 로테이션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야키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수집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갔다가 타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부산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루카스 모우라와 벤 데이비스가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스웨덴 대표팀에 갔다가 햄스트링 부상설이 나왔던 데안 쿠루세스키 선수가 아스날과의 경기에 결장을 했었죠. 관중석에서 벤 데이비스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아직 정확한 부상 정도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번 경기까지도 뛰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로테이션이 필요한 일정 속에서 쿠루세스키 선수의 부상이 장기화된다면 전술적인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 공격 자원으로서 루카스 모라까지 없기 때문에 히샤이송을 계속 또 투기할 수 없으니 이번 경기는 히샤이송을 선발 명단에서 빼고 3-5의 포메이션을 쓰면서 비수마를 선발 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스쿼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랑글레, 다이어, 산체스가 3백을 구성한다. 로메로 선수가 최근 부상 회복 이후 경기력이나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쉬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페리시 선수를 오른쪽으로 기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아스널과 경기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3경기를 뛸 수 없거든요. 다이렉트 퇴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사실 로얄 선수를 쓰면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페리시를 오른쪽 윙백으로 쓰고 세세뇽을 왼쪽 윙백으로 쓰는 전술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구성을 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후스쿼드닷컴은 이번 경기부터 세세뇽, 페리시치를 좌우 윙백으로 좀 놓지 않겠느냐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얄이 이번 경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들고요. 미드필드 라인 벤탄쿠르와 호이비엘의 두 라인에 비수마가 가세해서 중앙 장악력을 좀 높이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해가지고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페리시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미드필드처럼 뛰어야 했었던 부분들, 또 3-4-3을 쓸 때 좀 희생되는 부분들,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됐던 부분들을 좀 상쇄하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그 3-5의 포메이션을 쓸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프랑크푸르트가 3-4-3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괴체와 린스트램, 소우, 로데 혹은 카마다 같은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드처럼 4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는데
투미들로 대응하기엔 너무나 조금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 3-5-2를 시도할 수 있고 페리시치를 윙어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기용하는 형태가 된다면은 사실 로얄보다 페리시치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스코어즈닷컴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예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선두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한 지난 주말 승리를 포함해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다. 토트넘은 최근 4경기 중에 2경기에서 졌고 그 2경기는 원정 경기였다. 토트넘은 아직 원정 경기에서 최고의 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원정 경기 승리는 겨우 한 차례밖에 없다. 토트넘의 원정 경기 부진 기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런던으로 승점 1점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의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을 고려했을 때, 최근 프랑크푸르트의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 전력과 토트넘의 득점력과 또 프랑크푸르트가 리스본전 패배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길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전망도 비슷한데요. 프랑크푸르트가 홈팀이지만 승리 평균 배당률이 3.48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승부 3.58배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칠 수 있는 배당률이 나왔어요.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가 2.09배인데 2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경기들 주요 배당률을 살펴보면 아약스와 나폴리의 경기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홈팀 아약스의 승리 2.22배, 나폴리 원정팀 승리도 2.99배, 원정팀 2배, 홈팀 2배면 원정팀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무승부가 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전망이고요. 첼시와 AC밀란의 경기는 첼시가 최근 감독 교체 이후 조금은 이제 안정기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보임에도 불구하고 첼시 승 1.72배가 나왔고 AC밀란 승리가 4.80배, 첼시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테르 밀란과 바르셀로나의 빅매치는 레반도프스키의 연속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인테르 밀란이 루카쿠가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화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인테르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승리 배당률이 4.17배니까 승리 거의 어렵다. 승리 배당률 1.81배가 나온 바르셀로나가 유리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배당대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경기 빡빡한 일정이 또 한 번의 변수와 이변을 연출하게 될지 손흥민 선수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득점이 이번 경기 터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챔피언스리그 주요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